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두 달간 그 관세 평가를 공부하게 될 관세 평가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될 이재혁 관세사입니다. 저는 23기 합격생입니다. 23기가 이제 2006년 합격 기수예요. 그래서 한 8년, 연차로 한 8, 9년 차 정도 지금 됐고요. 그리고 저희 때는 사실 그 평가 과목을 독립된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관세법에서 이제 50점짜리가 평가 시험 문제로 늘상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평가 과목으로 단독으로 해서 시험을 보진 않았었던 세대예요. 그런데 이제 10년인가요? 11년에 평가 과목 정식으로 개설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평가 과목이 처음에 저희 관세사 시험 과목에 들어올 때 그 나름 이제 좀 평가 쪽에는 실무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강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경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서 준비했던 것보다 실제 이제 시험이 저희가 평가 시험 본 게 한 4번 정도 시험 보시고 내년에 이제 2차 시험 보시면 한 5번째 이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평가라고 하는 과목이 단독 과목으로 5번째 시험인데 시험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 뭐랄까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조금 지나치게 실무적이고 좀 그래서 평가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지금 다른 과목 공부하시는 거 그리고 종래 이제 그 저희 세대들이 공부했었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평가 시험을 합격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이제 4과목을 시험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4과목 중에 평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관세법이나 HS 실무 공부하듯이 평가를 공부하면 꽈락 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시험 문제지만 거의 2페이지, 3페이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지금 다른 과목들은 어느 정도 그러실 거예요. 관세법이나 HS 같은 것들은 문제를 안 보고도 자 일단 시작하면은 서 쓰고 갈기면서 문제를 읽어가는 식으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했던 이제 쟁점 포인트에 대한 짚어주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안을 구성해가는 식으로 목차도 쓰면서 잡죠. 쓰면서 잡는데 그 연습을 하고 가시니까 그게 이제 되는데 그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평가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의외로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수습관사로 나오시는 분들, 평가를 단독 과목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격 점수 60점 이상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의외로 수습관사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같이 업무를 해보면 너무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비록 평가를 독립과목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하셨던 여러분들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회계학이라고 하는 초유의 과목도 공부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다 나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실무에서 이렇게 맞닥뜨려서 같이 일을 해보면 아 그렇지만은 않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 때랑 사실 별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되게 의외로 놀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상으로도 여러분들이 평가라고 하는 과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평가가 이제 뭐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계신 상태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평가는 다른 과목이나 기존 공부하던 방식과 같이 내가 서브를 만들어서 서브의 목차를 암기하고 문제 보면서 답안 작성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라는 겁니다. 평가에서 의외로 여러분들 점수가 많이 갈리는 이유가 문제에서 주어진 그 출제자의 의도 그리고 방향, 쟁점 같은 거 잡는 것들이 의외로 잘 안 돼 계세요. 그래서 쓰면서 이상한 내용을 씁니다. 전혀 답안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써 내려가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여러분들 실제 지급 금액이라고 하는 쟁점에서 간접 할인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냈는데
근데 법정가산 요소라고 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하셨다라고 하면은 점수를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8장이 아니라 80장을 써도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 강의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첫째로는 수업 목적 강의다. 수업 목적이 아닌 일반 어떤 실무상의 그런 경험이나 실무상의 어떤 적용을 위해서 강의를 그냥 그 실무의 어떤 공부를 위해서 들으시는 강의하고는 좀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저희 2차 관세사 시험의 3교시 과목을 풀기 위한 목적의 강의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잠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강의라는 겁니다. 그 흔히들 지금 학원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금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생겼는데 학원에서 3단계를 되게 짜실 거예요. 기본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평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강하시는 과목은 기본 과목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생판 몰라서 평가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평가에 대해서 언뜻 공부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공부에 대한 깊이를 좀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듣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 경험상 좀 말씀을 드리면 3개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기본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나마 시험에 대한 좀 압박이 덜 하신 시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침 저녁 때 선선하고 공부하기 좋지 않습니까? 한가위도 이제 끝났고 공부하기 한참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달, 10월달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에 전념하시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동차 내지는 2차에 대한 유예로 2차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9월 달에 기본 강의를 들으면 좀 늦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을 11월 달에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써봐서 11월에 기본 강의를 듣고 11, 12, 2개월 동안 기본 강의 들었거든요. 그리고 1, 2개월 동안은 자습. 그러니까 종합반을 통해서 11, 12, 2개월 동안 들었던 과목들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주로 이제 목차집을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든 것도 있고 단권화 시킨 것도 있고 과목별로 공부 방법은 조금씩 틀렸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의 수업 내용을 제 걸로 녹이려고 이제 암기도 하고 여러분들 암기식도 만드시잖아요. 특사는 뭐 생명, 운 뭐 그런 것들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2개월 동안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개월간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기본 강의를 듣는 사람도 7월 달에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1월, 12월이 아니라 그 전년도 3월, 4월에 기본 강의를 들으셨는데 다음해 7월에 시험을 보셨는데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동차가 그 지금 시험 체제에서 좀 불리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안 갖고 시험을 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시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되는 순간 그냥 시험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에 지금 기본 강의를 들으시지만 9월, 10월 달에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시잖아요.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세사에서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험은 합격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사법고시나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떨어져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부서, 법무부서 관련된 유관부서들이 기업에 다 있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급으로 치고 나가시면 되니까 그만큼 들어가실 수 있는데, 관세사는요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을 10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역회사를 가시겠어요? 무역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회사는 큰 회사도 있지만 작은 회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웬만한 회사들은 다 무역회사예요. 저도 무역회사의 이사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합격했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한 달에 거의 최저임금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들이 관사 1차 시험을 합격할 정도의 재원들이신데 이분들이 와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오랫동안 근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 졸업을 하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이걸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수강생 지금 여기 계시는 네 분보다 단 한 분만 남아도 좋습니다. 세 분은 생각하기에 내가 자격증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정말 관세를 원해? 그런 게 생각이 아니시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합격 못하면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1인 회사를 차리실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좀 사십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무조건 자격증을 따셔야 되고, 저는 23기라고 말씀드렸는데 27살에 대학교 4학년 때 합격을 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합격을 해서 이제 졸업반 때 수습을 구해서 관세법인에 있었는데, 그 2006년인데 2006년 겨울 논현동에 있는 관세 법인에 있었는데, 그 시기가 제 인생에 가장 춥고 배고프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던 시기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관세사가 내 적성에 안 맞나 보다. 저는 1차 시험은 되게 못했고요. 2차 시험은 인풋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기수 중에 제가 3등이었거든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그런 단순 서술, 무조건 암기, 숙제 암기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은 단시간 내에 합격을 해서 3등을 한 덕분에 일반 수습관세사가 가기 어려운 법무법인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5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수습을 구해서 4개월 동안 매월 월급 100만 원 받으면서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맨날 새벽 3시에 퇴근해가지고 8시 반까지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잠도 거의 하루에 한 4, 5시간밖에 못 자고 피곤의 연속이었죠. 졸업도 못했어요. 마지막 학기 F 나와가지고 졸업을 못했는데 거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극강한 상황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수험 공부를 2년 했거든요. 그래서 2년은 내가 무조건 버틴다. 왜냐하면 내가 2년 동안 들인 게 있는데 왜 2년 안에 포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년을 버텼는데 1년이 지나니까 업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지나서 2년 차 때 굉장히 큰 업무를 하게 됐는데, 평가 업무였거든요. 굉장히 큰 업무를 하면서 정말 미치도록 관세사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2009년이었는데 2009년에 있었던 그 큰 업무 1000억대의 사건을 저희가 핸들링을 했었거든요. 실무자로 직접 투입돼서 금요일 날 출근해서 월요일 날 퇴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또 회사에서 계속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일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쭉 살았는데, 그 시기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행복했어요. 내가 정말 관세사 하기 잘했구나.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한 분 더 오셔서 5분인데 한 분만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관세사를 정말 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로부서기 카페 가면 뭐 관세사가 없어진대요, 내년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억측에 불과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 대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과감하게 내가 어중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버리십시오. 빨리 버리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취업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토익이나 토플. 근데 관세사를 할 거면 토익, 토플은 기본적으로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제가 토익이 한 400점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유수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관세사는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FTA나 어떤 그런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업무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5분 계신데 솔직히 동영상 촬영을 안 하면 저는 한 4분 정도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러앉아가지고 편하게 개인 교습 과외하듯이 조금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대신에 좀 많이 틀리네요. 저희 때 수업 듣던 거랑 화장실도 많이 달라졌던데 많은 게 틀려졌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근성을 저한테도 보여주셔라. 여러분들 스스로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저한테 근성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는 것만큼 저는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8년차 관세사라고 말씀드렸는데 8년을 일하면서 저만큼 평가 업무 많이 한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동기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기수 중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실무에서 굴러먹으면서 평가에 대해서 이거는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관세평가 2차 시험 문제에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런 클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0년인가 11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평가 과목이 들어왔을 때 원래 계획됐던 과목은 통관 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와 똑같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실무에 나와 보니까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식도 생각보다 떨어지고 실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관세사 시험 과목에 통관 실무라고 하는 걸 넣어보자. 무역 실무 말고 통관 실무. 그래서 정말 통관업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실무적인 어떤 역량을 공부를 하실 때 좀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과목 생성에 대한 취지가 있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들어온 게 평가입니다. 물론 평가라고 하는 게 통관 실무를 대체해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평가도 고려됐고 통관 실무라고 하는 과목도 고려됐는데 채택이 된 건 평가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가 문제는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들고 여러분들이 산속으로 가서 내가 평가 이 교과서를 달달 외우지 못하면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하시고 들어가셔도 문제를 푸실 수 없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평가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화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무상으로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만 보고 제한, 영향, 귀속 수익, 특수관계 그런 것들을 암기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평가라고 하는 과목의 기출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지점 등에서 수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점 등에서 수입되는데 블라블라 해가지고 평가 방법과 세액에 대해서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50점짜리 문제가 평가가 도입되고 나서 2년차 때 시험 문제 나왔을 겁니다. 그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술 판매에 독립되어 있지 않은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술 판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거래가격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이 문제를 보고 찾아내실 수 있으셨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예요. 정말 너무나 논란이 많은 게 여러분들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출 판매가 아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점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독립적 인격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고가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점이라고 해서 브랜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출 판매가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설립 등기가 돼 있는 독립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수출 판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상법상으로, 우리나라 상법상으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책에는 교과서에서 관세법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떠올리셨을 거고요. 협정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브랜치라고 하는 표현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독립적인 인격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수출 판매이냐 아니냐를 갈구기 전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갈기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포스 메소드에 대한 세액 계산을 요구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 인격체로서 수출 판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자, 지점이기 때문에 술 판매가 아니고 사방법의 세액이 이렇다라고 하는 점이 결국은 모범 답안일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술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뭐 몇 가지 있죠. 그래서 그거에서 자,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경우 그거 암기했다라고 해서 이거 문제 50점짜리 4장 채우실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지점이기 때문에 브랜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법 조항이 무엇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법 조항에 따라서 결국 수출 판매가 쟁점인데 그게 쟁점을 잡으신 거죠. 자, 지점 등에서 수입한 경우가 술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자, 그런데 술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독립적 인격제에 따라서 예스냐 노냐를 가지고 판매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일방법을 적용할 거냐 후순위의 과세가 결정법을 적용할 거냐를 기본적인 어떤 줄기로 잡으시되 사방법을 결국 묻는 문제니 술 판매가 아니다에 주안점을 두고 사방법에 대한 세학 기산하는 거를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셨어야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을 잡으셔야 되고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불과 8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들 80분 중에 20분 동안 문제 해석하는 시간을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80분 중에 5분 이하의 시간 동안 문제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쓸지를 결정하시고 나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웬만큼의 연습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렇게 3가지 테마를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3가지 테마를 겪으면 누구나 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 심화 강의, 연습 강의와 달리 기본 강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상대적인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 덜한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년 7월이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시기인데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베이직을 쌓아야 될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 베이직을 쌓아놓고 규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화 강의 가서 이해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연습 강의요? 연습 강의는 모의고사 풀잖아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때 성적을 좀 올리려고요. 그거는 억측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다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의고사 풀 때 성적을 올린다라는 거는 그 전에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평가라는 과목을 가지고 2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첫째, 하나는 아니고 2개. 하나는 여러분들 근성을 보여주셔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마셔라. 그리고 늦지 마셔라. 졸지 마셔라. 밥 저도 못 먹었습니다. 드시지 마셔라. 예, 드시고 오시는 건 좋은데 밥 먹는다고 늦게 오고 밥 먹는다고 안 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성을 저한테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근성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러니까 제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체화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거쳤다라고 하면 평가에서 60점 이상 받는 것에 대해서 감히 보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가에서 시험 문제가 다른 과목보다 실무적이고 어렵다 보니까 50점, 40점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이 70점, 8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 2차 논술 시험은 여러분들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요. 뭐 60%면 뭐 어느 정도 때려 맞아도 60%겠네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2차 시험, 2차 모의고사의 핵심은 만점이 100점이 아닙니다. 80점이 만점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내용들을 충실하게 다 쓰시면 10점짜리가 10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8점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 2점은 어디로 갔나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배점이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거 다 썼다라고 해서 100점이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80점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충실하게 다 쓰면. 왜냐하면 그 이외에 여러분들에 대한 가점, 배점 부분도 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0% 중에 80%가 2차 논술 시험의 만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가를 40점 맞으니까 다른 과목 한 과목이 80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HS는 진짜 재밌어. 근데 평가는 진짜 짜증나. 평가는 40점 정도 하고 HS에서 80점 맞을래. 근데 HS 80점 맞겠다라는 건 100점을 맞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평가라고 하는 과목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떨어뜨리는 시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에 대한 여러분들 정말 실무자의 관점에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답안을 쓰셔야 돼요. 나는 관세사니까 내가 납세자를 대리해서 활동을 하는 관세사니까 비과세 쪽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 못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관세사로서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답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제3자, 실무자인 제3자로서 납세자한테 과세일 때는 과세라고 얘기해야 되고 비과세일 때는 비과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제3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의 입장에서 결국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실무자의 얘기를 안 듣고 여러분들 평가 실무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하시겠지만 그런데 평가 실무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평가를 실무자처럼 쓰려면 결국 실무자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무자랑 외관이 비슷할 정도로 답안을 쓰실 수 있어야만이 평가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겁을 진짜 많이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우리 관세사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모든 업무들을 다 하시게 되겠죠. 통관, 뭐 심사, 조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요. 컨설팅, FTA, AEO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기업 컨설팅 쪽으로 나이가 좀 맞아서 컨설팅 쪽으로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면 업무의 80%가 평가일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관세사가 1000명 내지 1500명, 2000명 정도 된다라고 한 1500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1500명의 관세사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데 그중에 평가를 잘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500명 중에 100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가가 드물어요. 그런데도 업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평가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달 이후에 기본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평가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평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가 이런 면에서 참 매력적이고 재밌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시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업체도 A업체, X국의 뭐 수출자, X국의 뭐 I, 뭐 Y국의 뭐 A 뭐 그런 것들 말고 실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리고 평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산업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근성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지각도 하지 마시고 7시 수업이면 6시 반에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수업 준비도 좀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평가 공부나 어떤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학원 홈페이지 있죠. 게시글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과목별 뭐 거기 있는데 그래도 활성화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은 홈페이지에서 작성을 하시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빨리빨리 드릴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메일 younhoi 한메일입니다. 윤회입니다. 네, 저는 불교는 아닙니다. 네, 집사람 따라 교회는 가지만 불교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98년에 만든 아이디인데 그때 당시 제 첫사랑이 이름이 윤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 만든 아이디를 운명처럼 쓰고 있다라는. 네, 그분은 영국으로 갔다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것들은 메일에 남기셔도 좋고요. 핸드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술 먹고 전화하지 마세요. 특히 남자분들 정말 부탁인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하여튼 술 먹고 좀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내국 소비세법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직 모르시죠? 그때 제가 강의했을 때 들으셨던 분들은 합격을 하고 이제 오셨거나 공부를 포기하셨거나 하셨을 텐데 그때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방에서 상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패싸움이 붙었는데 경찰서를 가니까 이제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이제 엄마 아빠 오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를 몇 번 갔습니다. 근데 제발 그런 용도로 쓰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부의 어려움이나 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반응이 좀 늦어요. 특히 이분은 굉장히 늦으신 것 같아요. 즉각적인 반응이 좀 안 나오시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남자분들만 한 20분 정도를 모아두고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뭐 반응이 없어요. 강의를 해서 뭐 웃겠지라고 딱 던졌는데 뚜 하고 근데 여자분들은 비교적 그 반응이 되게 빠르신데 남자분들은 좀 그게 없어서, 근데 이제 근성을 보여달라는 게 꼭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열심히 합니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 결국 평가라고 하는 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은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에 나와보면 평가라고 하는 건 답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아까 이 브랜치라고 하는 그 문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을 혹시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을 다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전개를 시킵니다. 이를테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세상에 두 가지 변수는 수요하고 공급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외부적인 요인들은 무시하고 갑니다. 그것들이 설령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어떤 가변적인 요인들을 배제하고 갑니다. 시험 문제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 이외의 요인들은 배제하고 넘어갑니다. 이를테면 아까 브랜치,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술 판매 아닌 경우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술 판매 이외에도 거래 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들은 WTO 평가협정이나 관세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격가지들은 다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답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적인 전개를 문제 안에서 찾았는지를 결국 찾아보는 거거든요. 말 되게 어렵게 하죠. 근데 그러니까 출제자는 한마디로 얘가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논리 하에 답을 이렇게 내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해놓고 가요. 그래서 술 판매라고 하는 걸 따지면서 1방법을 배제할 거냐 말 거냐 4방법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답이 그게 출제자가 결국은 자 술 판매 15점, 자 후순위 과세가격 결정법을 그러니까 1방법을 배제하고 후순위 과세가격을 적용할 거냐, 자 여기에 또 15점, 그 다음에 4방법에 대한 세액이 얼마였냐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50점짜리인데 50점에 대한 만점을 잡았을 거라는 거죠. 배점에 대한 채점 기준을 이렇게 잡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거래 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뭐다, 그리고 자 제한을 받은 경우, 자 영향을 받은 경우, 사후 기속,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 블라블라, 이거 써봤자 점수 못 주죠. 이게 배점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배점 줘봤자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술 판매만 한 3점 줄 수 있겠죠.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 자질구레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을 정확하게 읽고 짚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을 짚어내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심화 강의나 그런 과정에서 하지 않는 과정들을 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규정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기본 강의에서부터 자 제한, 영향, 기속, 수익, 특수관계 그렇게 해가지고 암기식을 만들어서 무조건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왜 일방법을 배제하는지,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일방법을 배제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은 한 번이라도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WTO 평가 협약에서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케이스 문제가 뭐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쟁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입법 취지나 그런 것들을 꼭 암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06년에 처음 합격하고 나서 9월달에 이제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근데 관세법인을 10월달에 구해서 들어갔는데 그 의료기기 수입업체, 다국적 기업 업체를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기수 중에 등수가 3등이었거든요. 3등이었는데 했다가 그 여러분들 업체를 나가시게 되면 그 수습관세자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핸들링할 수 있는 사수라고 하는데 사수관세사가 이제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사수관세사를 무시하고 한마디 했다가 너 앞으로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의료기기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00%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0%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경우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특수관계 있으니까 일반고 배제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업체한테.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분은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 저 싫은 거 아니죠? 특수관계에 있어도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가격이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돼야지만이 일방법을 비로소 배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제한 영향 귀속 수익 특수관계로 해서 일방법에 대한 배제 사유를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특수관계, 일방법 배제네? 그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실무에 가서도 개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수관계가 있고 특수관계가 왜 일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외에 본사가 있는데 본사가 우리나라에 미쳤다고 자회사 만들겠습니까? 돈 가지고 가려고 자회사 만드는 거예요. 그러겠죠? 투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 출자 기업을 만들 때는 얘를 뽕 뽑아서 돈 뽑아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보기에 앞서서 당연한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100% 내 자회사를 만들면 별개의 회사긴 합니다만 본사의 영향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사가 까라면 까는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특수관계에 있고 그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을 왜곡시켰다라고 하면 결국은 일방법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아지오 코리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죠? 평가를 하는 사람은 디아지오를 모르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5천억을 때려 맞았죠? 매출이 3천억대 회사입니다. 연매출 3천억대 회사를 관세청에 가서 5천억을 긁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디아지오 하면 잘 모르시는데 남자분들 조니 워커 블랙 윈저라고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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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양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안 맞아요. 저는 그냥 숙제 그냥 맥주만 마시고 있는데 그 디아지오 코리아가 5천억을 2010년 초에 추징을 맞습니다. 관세청에서 5천억은 그때 추징을 맞은 금액이 2천억이고 그 이후에 2천억 또 맞고 1천억 또 맞고 그런 식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디아지오 코리아가 그렇게 5천억을 때려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세관이 본 거예요. 근데 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냐고 봤냐? 그리고 왜 추징을 했냐? 여러분들 12년산, 16년산, 17년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위스키는 여러분들 오크통에다가 집어넣고 장기간 보관할수록 어떤 그 오크통의 어떤 그런 그 통나무 향이 이제 위스키에 배이면서 맛이 깊어지고 풍미를 더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고급 술이 돼갑니다. 자, 디아지오 코리아는 제가 지금 업체의 기밀을 누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디아지오 코리아만 쳐도 쭈루루루 나오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본사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본사에서 위스키를 갖고 오는데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관세법에 대해서 좀 알았는지 1방법을 쓰지 않고 5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들 5방법이 뭔지 아시죠? 산정가격, computed value라고 해서 수출자의 제조 원가에 제조 마진 가산하고 운임보험료 가산해가지고 수익가를 산정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방법으로 해서 세액 계산을 해가지고 관세청에 신고를 해요. 자, 그런데 관세청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 위스키가 12년산이 있고 15년산이 있는데 이런 연차를 더하면 더할수록 발생하고 있는 숙성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술을 숙성할 때 들어가는 숙성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가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5방법으로 신고한 업체를 부인하고 6방법으로 갑니다. 6방법으로 가서 6-2, 6-3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천억, 3천억을 때린 겁니다. 자, 좀 나중에 5방법, 6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5방법은 사실 여러분들 현업에서는 거의 보는 게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5방법을 적용하려면 수출자가 자기에 대한 제조 원가 내역을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5방법에 대한 적용의 기본 원칙은 수출자가 그러한 협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했냐? 근데 5방법은 저도 1방법에서 6가지 방법 중에 5방법만 못 해봤어요. 1, 2, 3, 4, 6방법은 다 해봤지만 5방법은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방법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관세청 개청일에 단일업체에 대한 최대 추징 사건에서 5방법이 튀어나오고 6방법이 튀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5방법, 6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먹는 술이 숙성이 많이 됐다고 해서 원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관세청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2년산하고 16년산을 여러분들 똑같은 가격에 사 드십니까? 다른 가격에 사 드시죠. 숙성의 그만큼에 대한 수출자의 원가가 더 들어갔을 텐데 똑같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사 드시지는 않잖아요. 물론 가라로 속은 적은 많겠죠. 저도 많이 있고. 그런데 가라로 속이는 게 아닌 이상해야 결국은 숙성이 많이 들어가면 원가도 그만큼 올라가서 수익가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업체를 아작을 냈죠. 완전히 작사를 낸 겁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허심탄회하게 없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그래도 혹시 있으시면, 지금 앞에서 뭘 떠들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진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질문 있으시면 아무거나 해보세요. 평가도 좋고 관세사 일반 실무,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선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친근감까지는 없어도 그래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3등을 한 비법은 무역실무가 80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역실무가 80점이 나왔는데 80점이 나온 비법은 하나예요. 학원에서 내준 모의고사 답안하고 답안을 틀리게 썼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학원에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그러니까 시험을 보시면은 이제 모의 답안이 나오는데 그 답안과 제 답안이 틀려요. 그런데 저는 자신 있었어요. 제 답안에 대해서. 저는 UCP를 가지고 풀었고 학원에서 나온 답안에서는 UCP가 아닌 일반적인 규정을 가지고 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UCP의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UCP다. 그렇게 해서 답안을 썼더니 80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0점이 나오면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만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4교시 시험 볼 때 저 진짜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문제가 너무 개같이 나와가지고.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와 우리나라 민상법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50점짜리로 나왔는데 보자마자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저희 때 2교시 제가 HS하고 무역실무가 주력 과목이었거든요. 저는 세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수준이었고 HS나 무역실무 중에 한 과목이 항상 재팟이 나왔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HS는 50점짜리가 IC가 나왔네. IC에 대해서 뭐 논하시오 어쩌고 그런 식으로 나왔나?
IC가 50점짜리 나와서 집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4교시 가니까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를 민상법과 비교라고 하는데 진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다 보니까 한번 모험을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지고 그걸로 답안을 구성했더니 점수가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100% 온전히 80점을 받은 건 실력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의외로 여러분들 끝발, 여러분들 운발, 운칠기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운입니다. 근데 누가 그날 운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거는 불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 아직까지 평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면 다른 과목들은 기존에 저희 공부하던 세대랑 문제에 대한 난이도나 소설 방식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산에서, 사당에 있는 저 높은 산에서 내려온 어떤 숙련되어 있는 그 고난이도 고시생들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실무적이고 정말 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키워드와 목차 위주로 답안을 구성해 갈 수 있는 연습이 돼 계신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시험이고, 평가라고 하는 경우는 케이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케이스를 주더라도 그거에 대한 쟁점과 답을 정확하게 도출을 해낼 수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차 예산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말고 2차 시험 목전에 가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시험 문제를 내면 여기 계신 5분이 아니라 500명이 와도 다 꽈락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 때 충실히 하셔야 된다. 저는 1, 2차 학원 강의 통틀어서 4개월 동안 학원을 다녔는데요. 기본 강의만 4개월을 다녔었는데 딱 한 번 빠졌습니다. 옛날 여자친구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수업을 한 번 빠졌는데, 제가 평생토록 제일 못했던 과목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도저히 그 내용을 실무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강의를 듣지 않고 내 자신이 그 내용을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업을 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을 안 하셨는데 있으세요?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돈 많이 받냐고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있으신 것 같은데? 없어요? 네. 디아지오 코리아. 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여기 동영상에 들리지 않을 텐데, 디아지오 코리아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5방법하고 6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방법하고 4방법까지 선순위의 효력을 갖고 있는 과세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1방법부터 4방법까지인데 1방법은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고맙게도 과세관청이 아닌 디아지오 코리아인 납세자 스스로가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1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5방법을 적용한 거는 세관에서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세자 스스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 다 빼고 5방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전에 이제 디아지오 코리아가 생기기 전에 국내에 있었던 도매 수입업체가 있었는데 관계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걔가 수입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제3의 홀세일러가 있었다라는 거죠. 국내에 수입자가 있었던 건데 수성무역이었나? 하여튼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에서 수입하던 디아지오의 그 양주를 디아지오 코리아가 설립되면서 얘가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자, 얘가 갖고 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동안은 이 다른 제3의 업체가 수입하던 가격과 똑같이 100원이면 100원 똑같이 신고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뭔 바람이 불었는지 수입 양주의 가격을 45원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자, 왜 떨어뜨렸는지 궁금하죠? 그런데 얘네가 45원으로 떨어뜨리면서 오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납세자 스스로가 자기의 수입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 위에 있는 가격들 다 무시하고 오방법을 적용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논외입니다. 그리고 이방법, 상방법은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디아지오에 대한 양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번 강의에 정말 소원은 여자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길 바랬거든요. 남자분 20명만 모아놓고 강의를 해보니까 여자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3방법은 여러분들 최근과 같이 어떤 다품종 소량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의 평가 방법으로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방법은 동종 동질 물품이고 3방법은 유사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백 좋아하시죠? 루이비통 백 좋아하세요? 루이비통 백하고 샤넬 백하고 동종 동질 물품입니까? 자,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외양상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백은 백입니다. 남자분들 그렇죠? 루이비통 백이나 샤넬 백이 남자분들한테는 동종 동질 물품이에요. 안 그러세요? 동의 못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동종 동질 유사 물품으로 볼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백이라고 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하고 단추 달리고 뭐 여기 뭐 락 같은 거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백은 결국은 여기에다가 LV인가요? 루이비통 해가지고 똥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은 외양을 갖고 있는 백인데 루이비통이 아니라 샤넬이다라고 돼 있으면 똑같은 백이고 똑같은 HS 코드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 백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루이비통 백과 샤넬 백이 동종 동질 물품이라고 인식을 할 수 없죠. 샤넬은 루이비통보다 한층 더 비싸고 남자친구를 한 번 더 갈궈야 되는 백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달리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동종 동질 물품을 적용을 못 하는데, 자, 디아지오 코리아에 대해서 이 방법, 상방법을 적용하려면 디아지오 코리아 다음에 우리나라로 조니 워커 블랙 윈저 다음으로 수입이 많이 되는 양주가 임페리얼입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수입을 하는데 디아지오 코리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노리카라고 하는 업체가 임페리얼하고 윈저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윈저는 굉장히 고급 술이죠. 우리의 인식에도.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윈저는 굉장히 고급 술인데 임페리얼은 상대적으로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이거 얘기하면 또 소송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지오 코리아도 그렇고 관세청도 그렇고 이 방법, 3방법은 배제시켜요. 자, 4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세가격 적용 우선순위에서 5방법을 우선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4방법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죠. 5방법을 채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4방법을 가려면 납세자가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료 제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5하고 6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하고 6방법만 가지고 저렇게 주구장창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또 질문 있으세요? 뭔가 하나 좀 터뜨릴 것 같은 분이라서. 예, 있으세요? 없어요? 여자분은 혹시 없으세요? 여자 선생님들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55분이니까 잠깐 쉬고, 그리고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시간이 남았는데 1시간은 평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네, 잠깐 쉬겠습니다.